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3주 만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0.75%포인트 인상 결과가 나왔는데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줬겠죠. 시황 어땠나요? 이게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에도 적신호고, 이게 왜냐하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FOMC 때는 이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FOMC 직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연 2% CPI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연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셨죠. 예, 그게 그러면 그 연 2%가 될 때까지 가상자산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익힐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페드 기준금리 상단이 연 3.25%가 됐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연 3.64%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올해 비트코인이 47,000달러에서 오늘 19,400달러인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한 60% 마이너스 60% 수익률인 거고. 네. 그래서 연간 마이너스 60% 찍는 코인을 살 거냐, 연 3.6% 수익 주는 미국 국채를 살 거냐를 하면 당연히 그럼 미국 국채를 선택하겠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히 채권하고 이 위험자산인 이 가상자산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뭐 두 개를 뭘 선택할 거냐 하면 당연히 미국 국채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어제까지 7.1%, 그다음 이더리움은 22.4% 내렸었는데, 네. 오늘 또 한 뭐 5%, 4% 이렇게 각각 오르면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요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잘 진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구글 트렌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빈도, 구글 거기다 보면 네. 최근 한 달 동안 검색량이 엄청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구글에서도 구글 트렌드 크립토 커런시 더미즈라고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검색어를 모아서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줄었어요. 그 네. 말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에서 많이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고, 그 이제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는데 좀 기관들이 조금만 진입하거나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팍 올랐다가 팍 떨어졌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FOMC 결과가 발표된 21일에 그 일시적으로 7%가 확 뛰었다가 예, 비트코인이 확 뛰었다가 네. 또 7%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예.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네.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둘 다 올해, 그러니까 5월 루나 사태 때 그 전 고점 수준에 거의 전 저점 수준에 거의 근접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요? 예, 지금 비트코인이 19,400달러인데 5월에 제 기억에 한 17,800달러인가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전 저점에 오는 거고, 뭐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이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은 게, 그 FOMC 발표 내용에 읽어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 주택 가격이 가장 이제 정책 시차가 늦게 나타나는 이제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당분간 이런 가상자산 회피 현상이 좀 지속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관련 법안이 이제 다음 주 중에 투표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법안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위험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종의 원포인트식으로 아마 규제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1일 미국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SEC랑 패드에서 이 위험성을 경고를 했었죠. 네. 이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블룸버그는 전했고요.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지금 합의하는 방식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패트릭 맥헨리 하원 의원이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워터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맥켄리 의원은 공화당으로 그 위원회에서 서열 1위인 그런 의원들이고요. 네. 이르면 다음 주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안의 세부 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양당의 합의안인 만큼 일단 발의가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 규제안에 따라서 한국도 이제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0월에 국정감사 시즌이고 11월에 이제 회기가 계속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규제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기본 툴도 하나씩 갖춰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규제안이 또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참 이름값 못하는 코인이네요.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네. 위험성이 점점 이렇게 나날이 커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이게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내용으로 그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루나랑 테라란 게 이제 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를 찍어냈는데 네. 이 루나가 폭락하니까 테라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었잖아요. 같이 추락했죠. 예. 뭐 앵커 프로토콜이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했는데 그러면 해결책은 이제 루나를 못 찍어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안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1달러에 고정시키려고 또 다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더 못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금지시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하는 게 이 동일한 생태계에 대해서 발행되는 코인을 담보로 가격이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동일한 생태계라는 게 뭐 테라 루나 관계처럼 테라라는 메인넷에 이제 루나라는 그런 부가적인 코인이 존재를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라는 게 원래는 분산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야 이게 스테이블하게 가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도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 하잖아요.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이 코인이 두 개가 존재를 하면 두 개 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루나 폭락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네. 이런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발행되는 이런 구절이 들어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또 꼭 테라와 같은 유형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테라 같이 이제 루나 같은 아류 코인을 만들어내서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요새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또 담보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곳들이 있어요. 뭐 네. 트론이라던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순식간에 지금 반토막 나는 상황인데 이런 코인들로 어떻게 가치를 1달러에 유지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블하다고 믿기가 어렵거든요. 요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패드나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다 그 현금이나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어떤 결과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예, 큰 틀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 뭐 금융 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글로벌 금융 리더십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미국 CBDC 모색 등인데요. 항상 이게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이라 딱 보기만 해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 그런 내용들이 그러네요.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저 딱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 원래 나왔던 내용들 아니야?라고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투자자 보호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기관 간의 규제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그동안 가상화폐 감독 권한을 두고 많이 다퉈왔는데요. 이 두 기관에 더 적극적인 조사와 감독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다투지 말고 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라. 그러니까 CFTC 입장에선 그동안 이 SEC가 워낙에 그 규제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코인 발행사에다가. 네. 그러니까 너네들만 독주를 하지 말고 CFTC가 우리랑 같이 상의를 해달라라고 서로 그런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이제 백악관에서도 CFTC의 손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같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타준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이 그만 싸우고 협력해서 예. 같이 으쌰으쌰 해봐라. 예. 그리고 네. 이 FTC라고 있어요.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네. 작년 하반기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소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행을 하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시정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마 똑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기로 해달라고 이제 백악관이 요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규제 기관들에 대한 요구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네. 금융 안정성 강화는 뭔가요? 이 금융 안정성 강화라는 거는 그 저번 루나 폭락 사태에 영향이 컸다고 보이는데요. 네. 6천억 달러 피해가 발생했다고 백악관 행정명령에 숫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 600조니까 지금은 뭐 환율로는 750조 뭐 이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루나를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손실을 본 건데 만약에 루나를 그 금융기관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루나를 보유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던 루나 가상화폐랑 관련이 없던 그 고객들도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손실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융 안정성 강화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한 그런 미국 하원의 법안이 이런 금융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백악관 행정명령에서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미국 재무부와 금융당국 그러니까 SEC가 기술 스프린트 이노베이션 아워스라는 제도를 활용해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네. 한국으로 치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해서 성공 사례, 실험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규제 표준을 하나씩 세워 보는 방향으로
예, 가닥을 잡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상무부나 이제 과학기술부도 각각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 어젠다를 설정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학계나 업계 관계자들을 모은 포럼을 만들어 보자. 이런 블록체인 산업 진흥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스탠스가 아닌가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했을 때 가하는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네. 또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금융 안정을 이것도 강화하자, 금융 안정 강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위험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 협력한다고 들었거든요. 소비자금융보호국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가 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이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이 소비자금융보호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관이고, 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가 그 미국 페드 산하에 있나 아무튼 그래서 그 독립성을 굉장히 강화한 그런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월가나 이런 데서 뭐 불안전 판매 같은 걸 했을 때 좀 뭐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설립된 그런 기관이고요. 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제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IMF 등 국제기구 10개 국제기구들이 참여한 그런 논의기구인데요. 네.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페드가 여기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각 기관의 설명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매매 시 불공정 약관이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설명을 거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건지 네. 어떤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지를 논의하라는 목적으로 이들 기관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한 만났었는데 네. 이 백악관 행정명령을 대략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새로운 건 없다. 너무 이제 예전에 있던 얘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상화폐 자체를 부정을 하기보다 물론 이런 누나 폭락 사태도 있고 했지만 이제는 제도권으로 일단 수용을 해야 된다는 스탠스가 분명해진 걸로 자기들은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은 이제 금융위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모든 규제 책임을 넘겨놨는데 금융위원회에 네. 예, 이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의 특정한 금융정보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산하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놀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백악관 행정명령은 뭐 상무부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SEC도 있고 여러 기관을 다 전부 범정부적으로 동원을 해서 가상화폐 규제뿐 아니라 산업을 보호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내라. 뭐 그런 이제 그런 약간 좀 넓어진 스탠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2,600억 원에 육박했다고 네. 하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자료들을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세,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가상화폐가 2,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고요. 네. 이제 기재부, 국세청이 이제 국세를 담당을 하고 행안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국세 체납 압류분이
1,763억 원. 음. 네,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 원입니다. 125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도 계셨고요. 압류당했다고 해서 또 납입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14억 3천만 원을 체납을 하셨는데 네. 이제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매각해서 체납분을 받아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32억 원, 이제 리플 19억 원 등 총 20가지 가상화폐를 보유하신 걸로 드러났고요. 근데 또 이분이 좀 늦춰달라. 천천히 네, 갚겠다? 내겠다고요? 그 압류한 가상화폐 처분을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처분을 하면은 이제 강제로 이제 뜯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늦춰달라고 이렇게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가격이 오를 걸로 생각을 했나 아무튼. 예. 다른 분들은 바로바로 처분을 하셨는데 네. 예. 늦춰달라고 하면은 뭐 늦춰주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거를 받아들여주는데 안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체납자의 그런 사정까지 봐가면서 이거를 압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회피 목적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네. 국세청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조세당국은 어떻게 현금화하나요? 이제 국세청이 거래소에서도 다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예, 거래소에서도 작년 말에 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서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국세청이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해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현재 시세로 팔아서 강제 납부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이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그게 뭐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잡혔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해외에 갖고 나가서 파신 분들은 이게 세원이 아직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 매매 정보를 국내 조세 당국에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라서 예.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